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주식 투자로 돈을 꽤 많이 버는 부유층들에 대한 이른바 주식 투자 세금 자본이득세율을 현재 20%에서 39.6%로 인상할 걸로 알려지면서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까지 출렁이고 있습니다. 자본이득세라는 세금은 우리한테는 없는데 비슷한 세금은 또 있기도 해요. 그게 어떤 세금인 거고 이 세금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시사점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철도 사업을 하는 현대로템이란 회사의 매각설이 흘러나왔는데 나라 돈이 꽤 많이 들어간 기업이고 고속철도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서 매각과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또 우리나라의 철도, 기차 관련한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철도 산업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 오늘 왜 이래요? 예, 오늘 코스피 시장은 전일보다 0.5%가량 꽤 괜찮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상승률이 조금 낮긴 합니다만 그래도 0.2% 정도 오르고 있네요. 한국투자증권의 박소연 부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증시 상황과 포인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개인들이 주로 사고 있습니까? 네, 개인 투자자들은 약간 팔고 있고요. 예. 외국인이 한 900억 정도 사고 있어서 나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예. 아주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좋은 출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에 코스피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지 못할지 이게 일단은 관심거리겠어요. 3,200포인트가 좀 넘었네요, 오늘. 네, 근데 지수보다는 최근에는 사실 종목들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도 지금 3,200선은 돌파를 했는데 대표주 중에 하나인 하이닉스 내지는 네이버 그리고 LG화학, 현대모비스는 전부 다 마이너스권이고요. 예. 지금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 주식들은 오늘 수혜주나 여파 가라앉은 이후에도 운임 급등 현상 지속되고 있다라고 해서 이 해운주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는 모습입니다. HMM, 페노션 한 10% 정도 오르고 있고요. 예.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지주, 대우조선해양 같은 조선주들도 이렇게 선박발주 더 이렇게 되면 선박발주도 늘어나지 않겠냐면서 한 예. 5에서 7%씩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는 삼성그룹 고 이건희 회장의 삼속세 납부 신고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예. 오늘 유산 상속안 발표를 할 예정이거든요. 이에 따라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3%, 그리고 계열사 지분 많이 보유한 삼성생명이 한 5% 정도 오르고 있어서 이 계열사 주식 전반이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서 관심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열사 주식 일부를 팔아서 상속세를 내겠다고 하면 계열사 주식 주가를 올려놓고 팔 거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시장에서는.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예. 근데 이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었던 상장사 지분이 어떤 방식으로 배분되냐에 따라서 지배구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법대로라면 부인인 홍라희 여사한테 가장 많은 지분이 배분되어야 되는데 예. 그룹 지배력 안정화를 위해서 배분 비율이 조금 바뀌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들인 이재용 씨에게 많이 넘겨줄 가능성도 있으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에도 영향을 줍니까, 그게? 일단은 이 그룹 지배력이 안정화되면 현재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 보험업법 관련된 규정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보유 지분을 팔아야 되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지배구조 안정화로 연결이 되는 것이 주가에도 좋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 좀 복잡한 사연들이 얽혀 있는 것 같네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다시 시작되니까 이게 아마 이것도 중소형주는 요즘 잘 오르고 대형주는 못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공매도가 대형주에서만 가능하도록 된다면서요? 네, 대형주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는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총 350개 종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재개가 되는데요. 예. 이 개인 투자가들도 이제는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사전 의무 교육 30분 과정을 이수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도 보셨을 겁니다. 예. 아마도 이것 때문에 대형주는 공매 물량이 몰리면 상대적으로 탄력이 떨어지겠지만
중소형주는 여전히 공매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음흠. 중소형주 위주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중소형주는 경기 좋아지는 데서도 뭐 회복 그 기대감이 좀 있을 거고 공매도도 피했으니까 그것도 좋고 그동안 좀 덜 오르기도 했죠. 지난 1년 쭉 살펴보면 네, 대형주들보다는. 작년까지는 사실 대형주가 많이 오르고 중소형주는 많이 오르지 못했는데요. 예. 4월 한 달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바뀌었습니다. 음흠. 대형주는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3% 정도 올랐는데요. 중형주는 6%, 소형주는 9% 정도 올랐고요. 예. 코스닥 시장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지수가 따로 있는데 코스닥 대형주는 5% 오른 반면 코스닥 중형주와 소형주는 지금 9%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예. 물론 실적이 좋고 업황이 좋아지는 주식을 공매도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실적이 사실 안 좋은 회사들이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수급적인 부담을 좀 덜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좀 하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네. 월요일 주식시장 한국투자증권의 박소연 부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증세 논의가 한창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소득층의 자본이득세율을 지금의 2배가량 인상할 거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주가도 흔들흔들하고 심지어는 코인 시장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본이득세율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최고 세율로 50%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서 이거 이래도 되나 하는 목소리도 있고 이렇게 걷어야지 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오늘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혹은 비슷한 것만 있는 세율, 자본이득세율, 자본이득세라는 세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명지대 경제학과 우석진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영혼의 경제학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요즘에 제가 이제 밀고 있는 닉네임인데 예, 그런 거 하나씩 예, 있는 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혼의 경제학자 명지대 우석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자본이득세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는 없죠? 없습니까? 아니면 비슷한데 이름만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이득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캐피탈 게인스 텍스인데, 예. 그래서 자산의 가격이 올라서 그리고 이거를 실현시켰을 때 예. 그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경제학자들은 어떤 비유를 많이 하냐면은 이제 바나나 나무를 네. 비교를 하는데 예컨대 바나나 나무를 사가지고 심어가지고 바나나가 열리잖아요. 예. 그 바나나가 열리는 거는 그게 이제 일종의 배당이나 이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나나 나무를 팔아서 생기는 소득은 이거는 이제 어떤 자산을 팔아서 생기는 거니까 네. 그거는 이제 자산 이득이 되는 거거든요. 자본이득세는 뭘 그럼 팔아서 생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이나 이자처럼 받는 게 아니라 배당이나 이자는 바나나가 열려서 거기서 받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금융소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예. 그 바나나를 팔아서 생기는 그것은 이제 자본 이득이 되니까 그럼 우리로 치면 양도소득세네요. 집 팔아서 생긴 차익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거?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자본 이득이라고 하는 거는 거래할 때 그 중간에 생기는 이득이거든요. 양도 차익. 예. 그렇죠. 이제 거래세로 보통 많이 보는데 예. 우리나라는 요거를 소득으로 봐요. 그래서 예. 소득세로 분류를 해놓고 양도 예. 차익에 대한 소득세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 갖고 있죠.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 있겠죠. 간에. 그렇죠. 집 사고 팔아서 생긴 차익은 과세를 하는데 우리나라 체계하고 다른 나라 체계가 좀 다른 바가 있습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세 가지 요소로 좀 나눠서 보면 좋은데 예. 이거를 종합소득으로 묶어서 과세를 하느냐. 왜냐면 어느 소득이니까 그것도 월급이나 연봉으로 치느냐? 집 사고 팔아서 번 돈도. 너 그 해에 소득 생겼으니까 그 해에 생긴 소득은 다 합쳐서 보자. 그래서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나라가 있고 예. 그게 아니고 너 요거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네 노동소득과는 다른 거 아니냐. 질적으로 원천이 다르기 때문에 네. 성질도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다른 세금 체계로 과세를 해야 된다. 요거를 예.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분류과세라고 해요. 별도의 소득으로 보고 별도의 세율로 적용하라. 별도의 예. 이제 과세 원칙에 따라서 과세를 하고 네. 세율도 다르게 운영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뭐가 있냐면은
이자하고 배당 있으면 원천 징수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종합하지 않고 이거를 비슷하지만 다른 용어인데 분리과세라고 해요. 분리과세. 네, 분리해서 과세한다. 아.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제 과세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요거를 하나씩 운영하는 나라들도 있고 요거를 혼용해서 하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이자나 이런 배당 같은 거는 분리과세를 하고 이게 일정 금액을 넘었으면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하거든요. 합쳐가지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흥미로운 경우일 텐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분류과세를 해요. 네. 이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따로 과세를 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측면이 주식을 오래 갖고 있었으면 이게 1년 기준인데 1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분류과세를 하고 분류과세. 예. 예. 그거는 월급이나 연봉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소득으로 생각하고 다른 원리에 의해서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고. 하고 예. 1년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가 사고 팔아서 생기는 이득은 예. 그거는 종합소득에 합쳐가지고 과세를 해요. 합리적이네요. 그건 이러나 저러나 오래 번 돈이니까 예. 봄에 집 사서 가을에 팔았으면 그거는 올해 연봉으로 친다. 그러나 5년 전에 집 사서 지금 판 거는 올 한 해 동안 번 돈은 아니지 않냐? 당신이 5년 동안 번 돈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따로 생각해 보자 하는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되는 자본이득세율은 그럼 미국의 자본이득세율이라는 건 집이나 주식을 사고 팔아서 번 양도소득세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죠. 자본이득세고 음. 같은 건데 약간 이제 세율이 좀 달라지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에 대한 투자를 뭐 순기능이 많다고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예. 그런데 일자리도 만들고 예. 경제도 성장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세율로 다뤄줘야 된다. 그래서 그 종합소득세율은 굉장히 높은 반면에 이 자본이득세 같은 경우는 0% 아니면 15% 아니면 20%로 과세를 하거든요. 아, 미국은 미국은. 그러니까 예컨대 종합소득 그 세율은 발표된 거에 따르면은 트럼프 때는 37%까지 낮췄다가 지금 이제 바이든이 최근에 발표한 거는 39.6까지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최고세율을. 그거는 종합소득세니까 뭐 소득세죠. 그러니까 소득세. 연봉 월급에 붙이는 세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근데 그에 비해 봤을 때 자본이득세라고 하는 거는 예컨대 이 종합소득과 연동을 좀 시켜놨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세율로 과세를 하고 양도 차익이 많으면 20%. 종합소득이 많으면 월급이 그래요? 예, 네가 월급이 많았는데 예. 1년 이상 주식 갖고 있다가 팔았으면은 너가 부자 아니냐. 그럼 20% 세율로 내고 네. 네가 종합소득세가 중간 세율이면은 15%로 내고 와, 그러면 똑같이 미국에서는 구글 주식을 사고 팔아서 돈을 1억 원을 벌었어도 회사에서 김상무님이 그렇게 벌었으면 세금이 높고 똑같은 구글 주식 사고 팔아서 번 돈이라도 예, 그렇습니다. 예. 조 대리가 사고 팔아서 벌었으면 세금을 적겠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근데 종합소득세율과 비교해 보면은 예. 좀 더 낮은 세율로 과세를 그렇긴 해왔던 하네요. 거죠. 한 20% 선이라니까. 15%, 0% 이렇게 과세를 해왔던 건데 그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예. 이게 좀 옳지 않은 것 같다. 이게 최고 세율이 내가 주식을 통해서 양도차익을 그 자본이득을 받았던 아니면 돈을 벌었던 각계 취급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예. 그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37에서 39.6으로 올리면서 예. 요거 그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도 최고세율을 맞추자.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모든 주식을 사고 판 사람들에게 다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자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100만 불이 넘어가면은 예. 그거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서로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100만 불 이상 양도 차익을 얻은 사람들은 네. 그 종합소득으로 39.6을 내든 요걸로 39.6을 내든 요거를 맞춰주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보기에 예. 원래 20%였는데 네. 100만 불 이상에 대해서는 이게 더블이 되는 거죠. 거의 40% 가까이 되는 거고. 네. 여기에 이제 그 오바마 케어라고 예전에 이제 오바마의 그 보건 정책할 때 새로 생긴 세금이 하나 있어요. 그 순투자 세금이라고 이게 3.8%예요. 이게 종소세에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합치게 되면은 상당히 높은 40% 이상의 세금이 그래서 한 이제 50% 가까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39.6에다가 네. 3.8을 더하면은 43.4%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 예. 50%를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연방에 대한 세금이거든요. 예. 각 주가 다 이 자본 이득에 대한 그 세율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예컨대 이 자본 이득에 대해서 강하게 과세하는 주의 경우에는 50%를 넘어간다는 것이고 아, 주별로도 또 다르고. 그렇죠. 예컨대 이제 캘리포니아는 56.7%까지 간다. 뉴욕시 같은 경우는 58.2%까지 간다. 이런 계산한 시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100만 불 이상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정도의 세율까지 갈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세금이 높아지면 세금 내는 분들은 뭐 당연히 싫어하겠네요. 싫어할 거는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고민할 건 그분들의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보다는 그것도 뭐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과세 회피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부작용이 생기냐 아니면 꼼짝없이 낼 수밖에 없는 세금이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자본이득세를 올리는 건 혹시 어떤 염려되는 부작용은 있습니까? 일단 뭐 세율이 올라간다는 건 시장이 반기할 건 아니죠. 왜냐하면 세금을 내고 나서 어쨌든 기분 안 세금 좋죠. 나고 나서 예. 세후 수익률이 낮아질 거기 때문에 좋지는 않죠. 음.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미국 같은 경우도 1960년대 그 소득세율이 90%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왜 없어졌냐면은 90%까지 그 구간까지 돈을 버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만 불 이상의 자본 이득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써놓을 수는 있지만 네. 사람들이 그럼 거기까지 가서 그 세금을 납부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1년에 주식 투자로 100만 불이면 약 한 12억 원 되는데 그렇죠. 그 정도 차익을 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100만 불 이상에서 세율이 20%에서 39.6으로 뛴다고 하면은 네. 그러면 저는 그 전에 먼저 실현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올해는 주식 투자 끝. 끝 하고 아, 아니면 뭐 다시 시작을 하든 예. 다시 시작하면 합산되게 될 거 아니겠어요? 뭐 아내 명의로 하든가 친구 명의로 하든가. 뭐 실현시킨 건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실현한 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거기 때문에 안 팔고 그 해를 안 팔고 넘긴다. 가지고 포지션을 가져갈 수가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예.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절세를 위한 이런 전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든 정부가 사실은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사실 이거를 부자에 대한 증세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얘기를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은 바이든이 이제 캠페인을 할 때 대통령 캠페인을 할 때 요 코로나 19로 인해서 미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온 거고 지난 3월 달에는 요게 1.9조 달러 예. 뭐 엄청난 이제 경기 부양책을 넣었죠. 그리고 근데 그때 이제 재원을 거의 국채를 발행을 해서 조달하는 걸로 했어요. 근데 요번에 두 번째 안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간접 자본 예컨대 교육이나 보육이나 이런 데다가 투자하겠다. 그래서 소셜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하겠다는 이제 안들이 나왔는데 그럼 요번에는 우리가 증세를 통해서 재원 마련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세수가 확보가 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세율을 올린 것이 원래 의도했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게 답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예. 실제 그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탄력적이기 때문에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조세가 부과가 됐을 때 사람들의 투자 결정이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예컨대 노동자에게 과세했을 때 노동자들이 영향받는 것과 비교해 보면은 투자자들이 네. 영향받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만큼 효과가 나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예컨대 뭐 주식을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뭐 채권하고 이런 것들 다 조정해가지고 자산 포트폴리오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최소화시키겠죠. 뭐 이걸 100% 피할 수 있냐? 그거는 뭐 불가피한 상황. 생각보다 증세 효과는 덜 나올 거다. 지금 이제 뭐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적은 세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사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불쾌해야 할 것이고 이런저런 다양한 그 대응 활동들이 나타날 수 있고 증세 효과는 생각보다는 적을 수 있으면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다소 좀 난감은 하겠네요.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그럼 뭔가 이게 상징적인 효과일까요? 그래도 우리는 자본소득 100만 불 이상의 투자자들에게는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정의로운 정부다라는 메시지는 던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에 대한 증세라고 하는 게 네. 늘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이득이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큰 이득은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뭐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뭐 캠페인 도중에 여러 가지 그 약속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1차 했고 2차까지 가는 이제 이 대규모 재정 정책이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또 비판도 또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하는 대로 사실은 그 재정 지출안이 성안이 안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그거를 또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 정책의 그 효과까지도 사실은 이게 이대로 되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많이 생기는 거고 요게 이제 그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율을 높이려면 자본이득세율을 높이려면 네,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상원과 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잡고는 있거든요. 근데 상원 같은 경우는 약간 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전원 여기에 찬성하겠느냐?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약간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9.6%를 협상의 시작으로 봐야 되지 이게 전국적인 완성된 세율로 보면 안 된다. 사실은 이런 얘기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9.6에서 출발해서 시장이 예측하기에는 20% 후반 정도면은 시장도 뭐 그 정도 받아들일 수 있고 바이든 행정부도 세수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논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비슷한 세금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딱 똑같은 세금은 없는 자본이득세. 미국은 이걸 좀 건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런저런 측면에서 좀 알아봤어요. 영혼의 경제학자 명지대학교 우석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궁금하기는 한데 직접 알아보기는 귀찮은 경제 상식들을 풀어드리는 귀찮은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청취자 최서희 씨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모두 나라에 신고해야 되는 걸로 제도가 바뀐다는데 그러면 전월세가 좀 오를 거라는 이야기가 들리더군요. 전월세 신고를 하라고 한다고 갑자기 집주인 숫자가 확 줄거나 세입자가 확 늘어나는 게 아닌데 왜 전월세가 오릅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월세를 신고하게 되면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 안 내던 분들에게도 세금 고지서 날아가겠죠. 그래도 세금 내기 싫어서 월세 안 받고 그냥 집 비워둘랜다 하는 집주인은 없을 텐데 아주 간혹은 차라리 세입자 안 받고 집 비워두는 게 나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 소득이 1년에 400만 원이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을 하고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셔야 되는데 하필 재산이 많거나 비싼 자동차가 있거나 하면 1년에 그렇게 해서 더 내는 건강보험료가 1년에 400만 원이 넘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그냥 월세 안 받고 건보료도 따로 안 내겠다 하는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임대소득세 체계는 건보료 구조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꽤 많아서 하나를 고치면 다른 하나도 같이 고치지 않으면 이런저런 잡음이 생기긴 합니다. 하지만 뭐 그런 경우 제외하면 당장 집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전월세가 뭐 당장 오를 이유는 없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면 세금 계산해보고 아유 이거 벌자고 굳이 집 사서 월세 놔 이제 이런 계산이 나오는 집주인도 있겠죠. 특히 이제 집값이 잘 안 오를 것 같은 낙후된 지역에서는 더 그럴 테고 다만 그런데 집들은 매년 조금씩 낡아가니까 한 채 두 채 멸실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집을 더 지어야 되는데 집주인들이 계산기 두드려보고 집을 안 사거나 안 지으면 이제 전셋집 월셋집이 부족해져서 장기적으로는 월세가 올라갈 거다 하는 겁니다. 뭐 그렇더라도 뭐 낼 세금은 내야 되니까 전월세가 좀 비싸지더라도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거겠죠. 뭐 무허가 건물 다 허용하면 여기저기서 방 다 만들고 세입자 받을 테니까 월세야 좀 내려갈 텐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니까 무허가 건물 막는 것처럼 이제 세금 안 내고 월세 받고 하는 건 무허가 건물로 간주하겠다 아마 이런 뜻일 겁니다. 예, 지금까지 귀찮은 경제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현대 로템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탱크도 만들고 기차도 만들고 하는 그런 회사인데 기차 만드는 사업은 좀 팔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가 봐요.
이게 이제 이런저런 복잡한 사연이 얽혀 있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현대 로템은 기차를 만드는 거죠? 철도를 만드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철도 위를 달리는 이제 기차를 만드는 회사죠. 예. 그런데 이걸 좀 팔고 싶다, 장사 안 된다. 네, 그래요? 이런 보도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언론상에서 소개되면서 예. 꽤 뜨겁게 이제 달궜는데요. 독일에 이제 보면 거대한 기업이죠. 지멘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철도를 만드는 철도부터 해서 여러 중공업 이제 회사인데요. 네. 이 지멘스가 이제 현대 로템의 철도 사업 부문을 이제 인수한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기차 만드는 회사군요. 지멘스도. 그렇죠. 지멘스는 이제 종합 가전, 뭐 기차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는 이제 회사인데 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보도 내용을 보면 이제 사업 부문 분리 매각을 위한 본계약을 5월달에 체결한다. 네. 뭐 주관사가 크레디트 스위스라는 이제 뭐 회사다라는 내용까지 나왔으면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거의 다 된 거 아니냐라고 예.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이제 현대 로템이라는 회사는 현대 자동차가 이제 33.7%를 보유하고 있는 제1대주주고요. 예. 국민연금이 이제 5%를 가지고 있는 2대주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제 언론 보도상 나온 대로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 네. 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합해가지고 한 1조 원 정도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왜 팔려고 해요? 일단 기차- 현대 로템 매출 구조를 보면 철도가 한 절반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방위 사업 부문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 기타가 한 20% 되는데 문제는 이제 매출 절반을 차지하는 철도 부분이 계속 영업 실적이 안 좋아요. 작년에도 한 120억 가까이 적자를 봤고요. 2019년 같은 경우는 한 2,500억 정도. 2018년도 이제 적자. 계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고 신규 수주 물량이 이제 계속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하겠느냐라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운영비는 계속 드는데 네. 직원들은 뽑아놨으니 그렇죠. 열차를 사가겠다는 손님이 없군요. 그렇습니다. 열차를 사가겠다고 하는 곳은 이제 국내에서는 뭐 코레일이라든지 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제 철도공사 이런 곳에서 이제 그 사가는 건데 네. 한 번 사고 나면 보통 25년씩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제 수출로 이제 그걸 뚫어야 되는데 또 예. 수출 시장은 또 항상 또 가변적이고 경쟁이 치열한가 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이 잘 나지 않는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업 접거나 팔고 싶다는 건데 네 문제는 이 회사가 방위산업 방산까지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탱크 만드는 기술까지도 그쪽으로 넘어가면 그건 좀 안 되지? 이제 그렇죠. 하는 얘기인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방산 분야를 만약에 있는 상태에서 지분을 만약에 매각을 한다라고 네. 할 경우에는 산업부 장관의 이제 허가를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영권이 넘어가지 않는 경우에도. 네. 그다음 만약에 경영권이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 방위사업청 허가까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좀 곤란해지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이 이제 매각을 아마 회사를 분할해서 매각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방산 분야를 뭐 현대로템에 남겨두고 기차 만드는 회사만 따로 떼어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방산 분야가 있는 회사를 매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 금호 타이어를 매각할 때도 예. 아주 조그만한 분야가 이제 항공기, 전투기 타이어 이제 생산 분야가 있었거든요. 아, 그거는 방위산업이다.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거를 분할을 해가지고 예, 중국 회사에는 비방산 부분만, 국내 회사에는 방산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매각을 분리 매각을 했었습니다. 전투기 타이어 만드는 기술은 요건 또 지켜야 된다. 네, 하기야 그거 나가면 그걸로 전투기 만들어서 우리나라 공격하러 올지도 모르니까. 예, 근데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작은 매출인 경우에는 참 이게 이제 난감한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방위산업 같은 거는 결국은 나라에서만 사가면 사갈 데가 없는 걸 텐데 그렇습니다. 해외 수출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거야말로 공기업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래서 들고요. 그런 의견들 많이 있죠. 차라리 이제 공공 부문에서 직접 해준다든지 네. 일정 물량을 좀 확보해줘야 되는데 또 그것이 또 예산하고 또 맞물려 있는 문제다 보니까 열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사가는 곳은 지자체나 정부가 사가지 않으면 네, 개인이 기차 사서 어디 주차해 놓을 데도 없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도 민간이 하다가 이제 손님 없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고속철도 기술을 이제 로템이 보유하고 있는데 아, 이것 때문에 예. 그 매각하는 것 자체도 또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고속철도를 개발할 때 네. 정부가 많은 연구 R&D 비용을 썼고 그다음에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또 로템에 들어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이제 어떤 보호 대상 아니냐. 예. 그래서 만약에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하는 회사로 이제 간주가 될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를 받으려면은 일단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나라 돈 많이 들어간 회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90년대 중반서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한 2천 몇백억 가까운 돈이 이제 들어갔었고, 예. 예,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이제 400km 이상의 이제 차세대 고속 열차에도 한 1,000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이 비용이 이제 모두 다 롯데한테 간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일정 부분은 또 롯데미 이제 몫으로 이제 갔기 때문에 나라하고 민간하고 같이 만들어서 같이 키운 회사인데 네. 민간이 좀 적자라고 그냥 확 팔아버리면 정부 입장도 애매하지. 그렇죠. 이런 뜻이군요. 예. 그러면 정부가 좀 사주시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더 많이 사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정부가 살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고속철도를 이제 차량을 살 회사는 코레일하고 SRT 정부가 운영해도 적자다 이 말이잖아요. 이 두 곳이란 그렇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진퇴양난인 상황입니다. 고속철도 기술을 우리도 수출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프랑스에서 기술 이전 받은 거였죠.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이제 알스톰사의 기술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 이제 떼제베를 모델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2004년 이제 개통된 경부고속철도 지금까지 이제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받은 기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KTX 산천을 만들어서 네. 지금도 이제 잘 운행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속 300km 이상을 달리는 이제 고속철도를 자체 기술로 생산하는 나라는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정말 손에 꼽을 정도 나라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우리나라 기술은 최근 2000 좀 되긴 했지만 2013년도에 이제 시속 420km까지 네. 이제 시험선에서 달려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속철도 기술, 그다음에 운행 능력, 뭐 그동안에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모든 면에서 이제 다 가지고는 있는데, 운영도 할 수 있고 개발도 할 수 있고 네. 만들 수도 있고. 네,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당초 생각에는 처음에 고속철도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운행을 시작하면 예. 해외에다 많이 팔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아, 해외에다가. 예, 원래 당초 시작했던 시장은 중국이었어요.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혁 개방을 하고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갖다 팔 수 있겠다. 팔 수 있겠다라고 해서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중국도 고속철도 있잖아요. 중국이 우리보다 더 훨씬 긴 이제 철도망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거를 나라 크니까. 예, 고속철도망으로 이제 신속하게 바꿔 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기술력 면에서 봤을 때 중국이 우리보다 더 앞선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지적도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훨씬 크니까. 아니, 중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국에서 사든가 프랑스에서 사든가 독일에서 사든가 사야 되는데 네. 원조 기술이 프랑스면 그냥 프랑스에서 사지 굳이 유통업자인 우리나라인데 살려고 그렇죠. 하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 어. 같은 경우는 자기들 시장이 원체 크기 때문에 예. 그 시장과 기술을 맞바꾸는 조건으로 싸게 해주라. 네. 아니면 기술 그래서 거의 이전해주라. 모든 기술을 다 넘겨받아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자체 기술 개발에 이제 성공을 했고 기술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새로운 노선이 깔리기 때문에 거기다 네. 또 투입을 해서 또 발전시키고 이제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가까운 중국은 그렇고 일본이야 자기 기술로 할 거고. 네. 그러면 그래도 철도가 필요한 많은 나라들에는 우리가 그래도 좀 해주면 싸게 해줄 수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나라들이 고속철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브라질인데요. 네. 대도시인 상파울루, 그다음에 리우데자네이루 이 두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항공로가 붐비는 예. 다 비행기 타고 다니는 이제 구간인데 고속철도를 놓으면 딱 좋은 구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곳에 이제 건설을 하려고 협의를 해봤는데 문제는 그거죠. 자, 브라질 정부는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도를 놓는 쪽에서 네. 알아서 자금 조달해서 알아서 깔고 음. 고속열차 운행하세요. 요금 받아서 알아서 빼가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금은 저희랑 협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조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뭐 대외 원조라든지 어떤 국제적인 금융 이런 쪽에서까지 동원이 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밖에 수출할 수는 없고 안에는 수요가 없고. 예, 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동차, 뭐 지하철, 일반 철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미국, 터키, 뭐 아일랜드, 그리스, 인도, 이집트 많은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윤이 좀 박하죠. 아무래도 객차 만들어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지하철 만들어 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 그거야 뭐 그냥 의자 놓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거를 또 그 전동차, 지하철 전동차 같은 경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도 별로 없어요. 아, 간단치 않아요? 예, 간단치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기차 타면 막 대우라고 써 있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현대 로템에서만 만드나 봐요 요즘엔. IMF 이전에는 이제 현대重工, 예. 그다음에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이렇게 3사 경쟁 체제였죠. 그래서 이 세 회사들이 이제 열심히 생산 능력을 늘렸는데 뭐 가동률이 너무 낮아지고 예. 그다음에 철도 수준은 이제 잘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IMF를 맡게 된 거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처음에 그 IMF가 닥친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이제 빅딜로 민간 예. 주도로 먼저 해봐라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타겟이 됐던 게 철도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세 개 회사가 이제 그 빅딜을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하나로 합쳐진 게 현대예요. 예, 그래서 이제 현대 로템으로 이제 됐었습니다. 야, 여기 처음에 할 때는 우리나라가 계속 열차를 매년 수십 년간 만들어내고 쓸 거라고 봤나 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지하철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5호선에서부터 8호선까지 2기 지하철을 한꺼번에 이제 공사에 들어갔었고요. 네. 그다음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이제 지자체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지하철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 예. 당시 계획된 물량만 다 됐으면 사실은 이제 충분히 이제 수지 타산에 맞출 수 있었는데 네. IMF 이후에 지자체들도 이제 많이 투자를 줄였고. 아, 네. 지으려던 지하철을 안 지었다.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12호선까지 원래 당초 계획이 되고 있었는데, 그랬어요. 예, 근데 뭐 8호선까지 하고 그다음에 민자로 이제 뒤늦게 9호선 짓고, 아, 정부도 돈이 없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초 이제 그 기대에 맞춰 가지고 투자를 했던 기업들로서는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냥 예전에는 각하가 하라면 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지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 로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억울하기도 한 게, 원래 이 철도 차량을 단일화하면 정부가 밀어줄게 물량을, 예.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줄게, 이런 약속을 이제 했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정부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국제통상 뭐 WTO라든지 네. 이런 분야에서 협상을 할 때 우리나라 철도 시장을 다 해외 개방을 한 상태예요. 외국계 철도 회사도 와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그렇습니다. 있고. 뭐 도시바라든지 뭐 지멘스라든지 뭐 어느 회사든 우리나라에서 이를테면 서울교통공사에서 새로 지하철 뭐 100량을 입찰한다. 아. 그러면 입찰 자격만 맞으면 다 들어와서 경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윤율이 계속 박해지는 거죠. 그래, 그렇게 됐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정부가 빅딜을 하라고 해서 했고 우리가 구조조정도 내부적으로 했고. 그게 언제죠? 빅딜에서 하나로 합친 게? 90년대 이제 후반이죠. 98년쯤이고요. 아,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또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감축하고 예, 여러 가지 예. 사업 조정도 하고. 김대중 정부 때. 예, 그래서 많이 이제 힘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성과를 토대로 한 10년 정도 뭐 일정 정도 수익을 올렸는데, 다시 또 이제 경영이 어려워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도달하다 보니까 네. 우리는 사실 정부 약속을 믿고 이렇게 쭉 했고 했는데, 정부가 정작 국내 시장 보호에는 제대로 나서는 거 아니냐, 야. 이런 이제 또 불만이 있기도 합니다. 참, 정부도 난처했겠어요. 그렇죠? 세계적인 룰은 자유경쟁하는 게 룰이었을 테니까. 예, 불법 보조를 해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이제 해놨고. 로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이걸 전부 다 꼭 개방을 해야 됩니까? 일부 시장만 개방하고 일부는 안 할 수도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너무 이제 비용을 짜게 이제 입찰한다. 네. 이제 이런 불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이 시작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철도 만들 일 없어요? 진짜? 철도는 계속 이제 확장은 될 텐데, 네. 최근에 발표된 이제 4차 국가 철도망 이제 기본 계획에서도 신규 간선 철도망 계획은 눈에 잘 띄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철도를 이제 더 효율화시키는 예. 어떤 그러한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끊어진 곳을 연결하는 구조, 뭐 이러다 보니까 대규모 이제 차량 교체 수요가 이제 언제 있을지 이런 것들은 사실 예상하기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04년부터 운행을 시작했으니까 20년을 굴리면 2024년. 그때 교체 수요가 좀 있을 텐데. 예, 차차 이제 있긴 할 텐데, 이제 그때까지는 보릿고개인 셈인 거죠, 보면. 그거 잘 못 넘기고 있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기차 만드는 회사는 어떤 고민하고 있는지 참 유익한 내용 많이 전해드려서 저희도 참 뿌듯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찾아오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